우리만 전쟁 여파를 받는 게 아닌데 그죠?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도 일본이나 대만보다 우리 시장이 뭐 이렇게 더 많이 빠지고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이유와 결과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정확하게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가장 큰 요인은 앞서 대만에 대한 시장의 네. 내용을 말씀해 주셨지만 대만과 우리 시장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3월 초에 고점 찍었고요. 최근에 두 번째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대만의 고점은 35,000포인트였고요. 지금 32,000포인트입니다. 한 차례 바닥 찍어줬고 지금 두 번째 바닥이에요. 35,000, 32,000, 10% 빠졌죠. 네. 우리 시장은 6,300포인트 고점에서 한 차례 5,000포인트까지 빠졌고요. 맞아요. 최근에 반등 줬다가 또 5점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20%이죠. 네. 편차가 큽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이 예사롭지가 않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에 전쟁 이슈가 발현됐을 때 마찬가지로 대만 시장에서 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이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30조 정도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외국인 투자자들 대만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15조 이상.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는 4월 1일부터 편입되는 세계 채권 지수 편입과 관련된 외국인의 동향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 그러냐면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11월까지 한도를 늘려가는 그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되어지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결정되어졌거든요. 대략 한 70조 규모로 그 자산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4월부터 단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채권 지수 편입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 자체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펀드들 같은 경우는 미리 선제적으로 편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채권 지수 편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식을 판다.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자금은 4월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는 형태로.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의 지금 외국인 동향을 보게 되면 지난 12월에 한 12조, 1월에 한 7조, 2월에 13조, 3월에도 한 4, 5조 정도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이 편차에서 매도하고 채권을 사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만 시장과 우리 시장의 진폭이 좀 다르고요. 외국인 동향에서의 흐름들이 좀 차별성을 두고 한국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의 변동성이 좀 큰 폭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박한 분석인데. 시장에 대해서 제가 현업에 있을 때 네. 그 홀세일 쪽에 있을 때 채권도 중개를 했었고요. 예. 외환 쪽도 중개를 해서 그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서 네, 그 시장 네, 판단을 그러게요. 하는 기준이 좀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게요.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6,300을 갖다가 네. 지난번에 5,000선 위에서 한번 저지를 했고요. 그죠? 네.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 결국은 이제 사실은 주식은 잘 하시는 것처럼 V자 외바닥은 거의 없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바닥을 만들어 가거나 더 밀리거나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어디쯤이 바닥일까요? 지금은 시장을 대응하면서 네. 매수를 기다리는 대응적 차원보다는 저점이 어딜까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저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석하는 제 기준으로 한번 치환해서 말씀을 네.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보조적 수단으로 지수를 평가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보조적 수단에서의 지표들은 다 후행적입니다. 이동평균선도 그렇고요. 보조지표들 다 후행적으로 그렇죠.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바닥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선행적 지표이긴 하나 거래량 또한 지수의 바닥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바라보는 바닥을 예측하는 지표로의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 비율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0.618 대 382. 그래서 38.2%의 조정을 받게 되면 상승분의 조정의 그 하락의 저점에 들어온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가장 신뢰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시장의 바닥이 4,900포인트 전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이 이유와 근거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한번 지금부터 쭉 한번 따라오시면서 예.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다라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딱 띄우시고 제가 열거하는 내용들로의 해석으로 한번 그 지점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의 출발점은요. 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추세가 형성됐던 지난해 5월 2,700포인트를 돌파한 시점에서의 흐름이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고점 돌파하고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던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2,700포인트에서 한 단계 상승, 9월까지 상승했죠. 5월부터 9월까지 3,200포인트까지 약 500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500포인트의 40%를 차감을 하게 되면 3,00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 나오거든요. 대략 3,000포인트 초반에서 이때 반등 줬어요. 첫 번째 1단계 상승의 저점은 3,000포인트였죠. 그러면 두 번째 2단계 상승의 흐름은 아마 9월,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 수준까지 상승을 줬는데 이때는 3,200포인트에서 출발해서 대략 4,2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어요. 1,000포인트죠. 그러면 400포인트가 빠져야 됩니다. 3,800포인트가 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3,800포인트에서 거의 정확하게 바닥 찍고 턴 오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세 번째 3단계 상승, 지금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흐름은 4,200에서 6,300까지 상승을 했죠. 그럼 2,100포인트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2,100포인트의 40%를 계상을 하게 되면 대략 5,500포인트 지수가 나옵니다. 이게 저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5,500포인트가 이미 3월 초 깨져버렸죠. 그렇죠. 패턴이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의 단계적 상승의 패턴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전체 그로스에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추세선상에서 흐름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추세선상에서 흐름을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초의 출발 지점부터 6,300까지 그래서 2,700에서 6,300까지의 상승분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대략 3,600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대략적인 네, 겁니다. 네. 어바웃 개념입니다. 그러면 1,400포인트 가감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6,400에서 1,400 조정을 우리가 더하게 되면 4,900포인트가 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의 저점은 4,900포인트고요. 여기에 추가로 옵션을 하나 더 드리면 우리 박사님께서 모든 시장은 V자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하나의 바닥은 나타날 수 없다. 보통 2개나 3개가 그렇죠.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4,900포인트 언저리에서 바닥을 한번 찍고요. 네, 반등을 그렇다. 쭉 주겠죠. 그게 6,000까지 갈지 5,500까지 가지고 5,800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반등에서의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바닥을 찍는 최근에 3월 초와 지금이 두 개의 바닥이 아니고요. 진 바닥을 찍은 4,900과 반등 이후에 다시 바닥을 찍는 이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의 시장 상황에 있어서는 반등과 상승이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흔히 말해서 조정 과정의 시장이라는 형태의 모습이 몇 개월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술적으로 이제 피보나치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900. 코스닥은 지금 말씀하신 거 굳이 뭐 얼마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네. 흐름상 보면 코스피와 좀 차별화가 돼요? 아니면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잖아요.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대형주, 그러니까 대형주 업종의 지수는 150%가 상승을 했어요. 네. 지수가 6,300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형주는요 60%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형주의 반절이 안 되죠. 소형주는 40%밖에 상승 못 안 했습니다. 올랐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지수는 좋지 않은데 상한가가 10개, 15개씩 나옵니다. 저가주에서 많이 나오죠. 시장에 패션이 바뀌었다라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의 상황 하에서는 지수의 리바운딩과 저점을 찍어가는 등락 과정에서 대형주들이 일부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임이 진행되겠으나 추세를 가지고 흐름을 만들어가는 종목 간의 흐름들은 소형주나 중형주 단에서 나오고요. 코스닥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중소형주.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패턴으로 당분간 2, 3개월, 3, 4개월 시장에서는 이 전략적 대응으로 시장을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월등하게 코스닥이 더 우호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답을 주셨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의 진폭을 또 조정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4,900 전후 4,901부터 해서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네. 과거의 경험상 그 언저리에서 그죠. 네. 반등했던 경험이 꽤 많았고 지금도 피보나치의 그 수혈들을 사실 그 엘리어트 퍼덤 같은 것도 다 그 저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진폭을 그죠. 네. 네.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정도를 언급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을 주셨네. 결국 이제 기간 조정인데 네. 그러면 기간 조정이니까 지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환 포인트에 대한 시점은 이제 스케줄상 보면 네네.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도 불가피하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에서부터는 시장을 턴오버를 시킬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 연동해서 국내 시장의 흐름들도 동조화한다는 측면에서의 내용이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의 시장 대응이기 때문에 5, 6월까지는 시장이 이러한 출렁 과정에서의 흐름 그리고 저점은 거의 다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5천 뭐 초반부이기 네, 때문에 네. 여기서 빠져봐야 100포인트. 그러면 이제 저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겁낼 필요나 공포스러울 필요는 이제 없다. 라고 해석하면서 빠질 만큼 대형주 다 빠졌다. 시간차를 두고 접근한다면 지금 살 때다. 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요 흐름에 대한 네. 내용으로 시장 대응이 가능하겠죠. 어려운 상황이죠. 특별히 뭐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뭐 주식하면 돈 번다며, 삼성전자 사면 된다며 이렇게 네. 오신 분들은 진짜 뭐 그다음에 뭐 먼 천당제약 뭐 이런 분들은 뭐 그죠. 뭐 하루에 변동성 이렇게 정신 없을 거예요. 네, 정신 없을 건데 네. 이게 이제 시장은 원래 이런 흐름을 간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하나의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느꼈던 팁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장도 있나? 하락에 대해 처음 경험하셨을 텐데 오랜 시간 주식 투자 하셨던 분들은 지난해 장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 장입니다. 그렇죠. 시장은 옳죠. 특별히 예. 완만하게 점진적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거든요. 그런 가파른 장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전개되는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히려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 장입니다. 반도체 이야기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가격이 엄청 오르고 그죠? 네. 물건 달라고 외국에 뭐 간부들이 오다가 안 되니까 CEO까지 와서 그죠? 네. 뭐 얘기하고 갔다는 얘기가 얼마 전인데 그죠?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이제 시장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하나 나온 게 터보 퀀트였어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가 밀리는 것들은 시장 영향입니까? 혹은 뭐 터보 퀀트 영향이 더 큽니까? 뭐 시장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예. 터보컨트 얘기는 이제 마이크론이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네. 삼성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은 내용을 네. 말씀하시죠.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가지 다 뭐 악재라고만 악재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악재 위험을 얘기할 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그렇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전쟁 내용이 너무 거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터보컨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예.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이 터보컨트와 관련돼서는 뭐 내용적인 거는 많이 나와 있기 알고 때문에 있고, 네. 구체적인 이 내용을 제가 원론적 상황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아직은 학술 단계에서 레포트 단계에서의 이론적 개념이거든요. 애플에서 구글에서 또는 메타에서 반도체 사업에 계속 뛰어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진화하겠죠. 네. 시간적 차원에서의 기간차가 있을 수 있고요. 틀림없이. 지금 당장의 현실적 문제는 아니고요. 상용화나 이론적 배경이 지금 시장에 적용될 때는 2, 3년 걸릴 거고요.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이러한 비슷한 케이스의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있었죠. 딥시크. 네. 2025년 1월 27일 그러니까 우리 설 때 딥시크가 그 중국에서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AI 관련주로 그죠. 영향이 어땠습니까? 네. 엔비디아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고 네.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매출, 삼성의 매출도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대단한 악재이다라고 판단되어서 그 당시에 하이닉스 주가 상황을 제 기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좋은 인사이트네. 예. 하이닉스가 그 지난 25년 1월 초에 15만 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이 전반의 흐름, 그러니까 AI와 연동된 HBM 매출 구조의 측면의 향상에 의해서 21만 원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딥시크가 딱 발표되고요. 다음 날 19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죠. 하락이 나타나고요. 바로의 흐름이 다시 20만 원 수준까지 반등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적 측면으로 시장 분위기에 있어서 다시 15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의 100만 원 넘어가는 가격에 형성을 줬는데요. 네.
저는 이 터보컨트 내용이 앞으로 진화해야 되는 반도체 업계의 그 생산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과거의 딥시크보다도 작은 파장입니다. 왜냐하면 딥시크는 출연했던 거고요. 저사양 HBM으로 챗 GPT와 같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 감소가 여실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터보컨트는 미래에 갈 수 있는 방향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딥시크보다 작다라는 측면이고요.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호재다, 뭐 악재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지나간 악재, 비체계적 위험으로 해석하셔서 이 부분이 시장의 연속성을 두고 주가 하락을 제어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장이 빠질 때가 되어서 예. 이런 내용들이 가세되었고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딥시크처럼 그게 뭐 어느 정도일지만 모르겠지만 지나가면 그때 터보 뭐였더라? 그렇죠. 뭐 이렇게 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 살 때였네? 뭐 터보 이런. 컨트라는 게 강력한 거죠. 이제 그렇죠. AI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머릿속에 잊어먹지 않잖아요. 알파고 맞습니다. 이런 거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트렌드의 변화의 변곡점이었는데 네. 터보컨트는 그때 뭐 6분의 1로 반도체 수요가 준다고 그때 밀렸던 적이 있었는데 터보 머시기였더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그죠? 맞습니다. 그런 이슈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뭐 지금이 그것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격을 이제 많이 받는 게 사실인데 네. 그럼 결국은 이제 본연의 그 업황이나 실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네. 실적으로 돌아야 되고요.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이제 네. 발표되어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추정치의 예측이 오히려 주가에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너무 개인적으로 놀려나 생각합니다. 눈높이가 그죠? 예. 40조 얘기가 나옵니다. 40조까지 나오니까. 제가 추론하는 측면에서의 삼성전자의 이번 그 실적 추정치는 대략 25조 원에서 30조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좀 보수적인가요? 보수적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음. 너무 올려놓고 쇼크인데? 그렇게 나오면 쇼크인데 쇼? 네. 올려놓고 이제 좀 낮게 나오면 이게 쇼크가 돼버리기 예, 때문에 예. 합리적인 제 계산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4분기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93조였고요. 영업이익이 20조였습니다. 5조는 저기 휴대폰하고 디스플레이 네. 하만이니까 빼고요. 15조였습니다. 음. 지난 4분기에 D램 가격이 평균 가격이 9불이었습니다. 올해로 넘어와서 12불, 13불까지 D램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1, 2, 3월 평균 D램 가격을 추정해 보게 되면 대략 12불 내외입니다.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15조의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93조에서 110조로 대략 한 15조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반도체 15조의 늘어난 부분과 D램 가격이 한 25% 상승한 부분을 우리가 치환해서 이 부분을 증가시켜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네. 지난 4분기 15조 반도체 영업이익단에서 대략 30% 정도 추정해서 이익치가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전체 그 영업이익단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25조에서 30조, 최대 30조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 계산 근거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40조, 35조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렇게 나오면 서프라이징이죠. 그럼 주가가 굉장히 서프라이즈도 아니지 않을까요? 시장 눈높이가 높아져 갖고. 네. 실제 나오는 데이터는 제가 판단할 때는 25조, 30조가 나와도 와 잘했다. 이 정도 수준이 합리적 수준이다. 라고 인정을 하셔야지 40조 기대치를 가지고 30조가 나오면 쇼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기 쉽지 않다는 아니, 제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40조 나온다며 32조야? 뭐 어닝 쇼크네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제가 아니고요. 시장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시장에서 너무 과도한 게 뭐냐면 네. 매출은 정확하게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93조에서 110조입니다. 예. S26이 3월에 그 출시가 됐어요. 부분 계상이 됐을 거고요. 반도체 출하와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계상이 되니까 매출은 추정치가 어느 정도 거의 근사치 값으로 나옵니다. 93조 매출에서 110조 매출입니다. 17조가 늘어났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여기에서 20조에서 2배가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합리적 추정 근거에서 25조, 30조 이 정도 수준에서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추정치에 대한 실적이 나왔을 때 아마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40조, 35조를 많이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30조도 굉장히 잘한 건데 뭐 28조, 30조가 나오게 되면 쇼크로 받아들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죠. 이때가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절대적으로 매수의 시점이 아닐까라고 해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의 전략을 실적 정치가 발표되는 시점, 다음 주 수요일일 겁니다. 요 시점과 다음 주 주말쯤에 CPI가 발표되거든요. 아마 CPI도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요 주간에서의 삼성전자 저점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뭐 호재만 있었습니다. 악재를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제 뭐 여러 그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부정적 뉴스 가운데 하나 뭐 생각지도 안 했던 또 삼성전자 파업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 봉합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영향은. 파업은 결의가 됐고요. 네. 5월에 이제 파업을 시행한다라는 이제 네. 기간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파업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 파업이거든요. 첫 번째 파업은 24년 8월에 한 달 정도 파업을 했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중간 주총이 한번 있었을 때인데 이때 88,8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입니다. 파업이 딱 시작되면서부터 주가가 7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이때 한 달 동안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파업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이때 매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파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그렇죠. 되어질 겁니다. 생산에 차질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지난번 한 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게 노사 간에 주가에 대한 반응도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달 차의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차의 기간 동안에 합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뭐 노사 간의 합의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잠재적인 요인으로 악재로 계속 주가의 반응도를 만들어내겠지만 결국 4월 중에 합의가 극적 타결이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주가의 저점을 찍고 전환 포인트의 흐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악재라기보다는 내재된 악재가 해결되면서 호재로 전향될 수 있는 이 내용으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굳이 악재로만 해석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말 주가가 날아갈 때는요, 그죠? 네. 와, 사야 되는데 조정을 안 주네. 네. 조정 주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조정이 이 정도 세게 나오면 이제 걱정이 눈앞을 가리고 그죠? 못 사는 형국이 되는 거. 일단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자 얘기를 하셨고 네. 그걸로 시장 영향이 주가가 빠지게 되면 기회일 수 있다. 외국인들은 뭐 삼성전자 엄청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역대 비중이 지금 최저치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상반된 겁니다. 그렇게 팔아서 안 좋은 거? 그러면 이제 그때쯤이면 다시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일단 먼저 제가 앞서 모두에 네. 삼성전자 약간은 비관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많이 네. 말씀해 드렸는데 거시적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전망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셨던 외국인 네. 투자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40만 원까지 바라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기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 네.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빅테크 기업을 비해서 글로벌 그 100조 이상을 버는 기업들의 지금 시총 기준이 6천억에서 4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하물며 TSMC도 1년에 100조 벌거든요. 95조 정도 법니다. 영업이익이. 그런데 시총이 3천억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뭐 그 이번 1분기에 잠정 실적이 30조가 되건 25조가 되건 35조가 되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올해 100조 근처 수익은 3천억이 아니라 3천조겠죠. 3천조. 네.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1,200조 정도. 그러니까요. 1,200조 좀 안 됩니다. 예. TSMC가 3천조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3천억이라고 하셔갖고 3천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100조 수준의 이익을 발생시킨다라는 우리 가까운 미래에 대한 근사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0조의 시총이 TSMC와 뭐 어깨는 나란히 못하더라도 컨트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내 최소한 2,000조 이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가격 대비 2배 이상 상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삼성전자는 올라간다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흔들림 뒤에 올라간다라는 측면이고요. 다시 네. 외국인들 동향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까 채권에 대한 네, 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일단 있는 부분이고요. 그 채권 때문에 어쨌든 먼저 선제적 수요 리밸런싱 차원이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가 나빠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죠? 예. 전체 비중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팔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비중 자체가 지금 48.5%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총 발행 주식 한 60억 주 되는데 외국인 한 30억 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48.5%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외국인 투자 비중에서의 보유 수준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년 동안은 처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놓고 보게 되면 2009년과 2011년에 딱 그 48% 전후 보유 포지션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만에 외국인 보유 포지션이 가장 낮은 위치의 수준을 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최근 10년, 15년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49%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펀드마다의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국부 펀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중동이나 북유럽 쪽의 국부 펀드들은 삼성전자를 사서 안 팝니다. 10년, 20년, 50년 동안 안 팔아요. 이 펀드들이 대략 저희 쪽에서 추산하는 48% 내 전후라고 판단을 합니다. 얘네들은 주식을 사서 절대 안 파는 애들이에요. 우리 국민연금하고 비슷하죠. 나머지는 샀다 팔았다는 그렇죠. 비중이고. 나머지 최대치가 2019년일 겁니다. 이때 58% 네. 삼성전자 비중이었거든요. 이 나머지 한 10% 구간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기에 따라서 또는 파생 상품과 연계된 가격차 변동에 있어서 매매를 하는 집단의 운용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48.5%는 개인적으로 추정할 때에는 채권과 연계된 매도 부분이 일부 나와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부펀드를 비롯해서 장기 투자 펀드의 삼성전자 물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준에서 추가로 크게 나올 만한 물량은 다 소진됐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최근에 계속해서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8천만 주, 뭐 1억 주 가까이 팔면서 15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는 있는데요. 매도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소진되는 과정에서 흐름이 아닐까. 그리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일부터는 채권 지수에 편입돼서 이때부터는 기존 포트에 있는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신규 물량이 들어와서 채권을 사면 되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보유 포지션은 최저치이지만 다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치를 40만 원까지 본다고 하시면 네. 그러나 실적 발표와 관련된 오히려 높은 기대에 따른 노이즈 그리고 뭐 전쟁의 양상들도 사실은 아직은 시장 리스크가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들은 싸게 사신 분들은 뭐 아직까지 이익일 경우가 꽤 있을 거고 그죠? 네. 상승폭이 줄어든 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 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의 전략을 잡는. 신규 매수자 대부분 20만 원, 21만 원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보유자는 각각의 체계적 구간별로의 가격대가 다 다르시기 네. 때문에 수익 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제 관점은 보유자는 지금 파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신규자가 어느 가격 구간에서의 진입으로 판단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개인 투자를 많이 진입을 했던 게 18만 원 전후입니다. 왜? 리바운딩을 18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18만 원, 19만 원까지 계속 18만 원 저점 구간으로 해서 반등을 주는 형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18만 원 평균가로의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바닥이요 16만 원을 깰 때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깨든 하루 이틀 깨든 16에서 15 사이가 최바닥에서의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근사치의 가격은 17만 원 근접하는 가격 다 왔죠. 지금 다 왔습니다. 뭐 2, 3% 여기에서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가격 바닥에 들어왔다라고 판단되는데요. 17만 원 아랫부분에서부터는 삼성전자를 전략적으로 사야 되는 가격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해서 이제 바닥에 들어오고 있다. 거의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로 반도체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죠.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뭐 이 지난해부터의 그 흐름들은 잘 아는 거고 그죠. 최근 들어서는 좀 엎치락 뒤치락 네. 계속 엎치락 뒤치락 삼성전자가 조금 더 포트폴리오나 이런 구성들이 조금 더 좋은 네. 특별히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기대감들이 있다가 그래도 이제 이익 발표가 나게 되면 온리 메모리 하이닉스가 좋게 나올 거다. 네. 게다가 뭐 ADR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하이닉스가 강세가 있었는데 흔들리니까 역시 하이닉스가 뭐 역시라는 말은 빼고요. 흔들리니까 하이닉스가 더 밀리네요. 진폭이 크죠. 예.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출구 전략이 HBM과 관련된 매출 신장이 유일하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의 개선 지금 어느 정도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흑자로도 다룰 수 있고요. TSMC의 영역의 70% 비중의 파운드리 쪽을 지금은 10%이지만 20%, 30%, 40%까지 점유해 나갈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의 안전성과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이 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두 종목 간의 시총이 다르기 때문에 진폭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등락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등락폭은 다르겠으나 앞으로 미래 그 탄력도 구간에서의 흐름의 그 수익률 구간에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높은 비중으로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굳이 선호도는 뭐 어느 정도는 사실 뭐 그러면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아니지만 당연히 뭐 아닙니다. 네, 선호도로 보거나 이랬을 땐 삼성전자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얘기이신데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의 목표치나 전략을 얘기해 주셨고 네네. 또 하이닉스에 관심 있는 분도 많으니까 네. 그걸 좀 치환해서 하이닉스로 봤을 때 어떤 가격 전략 이런 것 좀 하이닉스를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제가 이전에 한 2주 전에 하이닉스의 음. 가격을 추정했을 때 한 70만 원 초반, 75만 원 근처 요 구간에서의 가격이면 바닥 지점에 들어오는 가격이 아닐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70만 원 언저리 근처에서 가격으로 진입의 시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는 이제 한번 삼성전자의 성적표와 시장 반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죠? 네. 하이닉스는 본 실적을 발표해서 그죠? 4월 중순 넘어서 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20일경 하고 삼전은 4월 둘째 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니까 네. 그죠? 그걸 보고 시장이 엄청 기대치 높았네, 이거 설레발이었네 해서 주가가 빠지면 하이닉스도 이제 뭐 학습 효과가 있을 거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 김대중 대표님 말씀한 거와 뭐 달리 정말 뭐 40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불을 붙기 시작한다면 그렇죠. 그 하이닉스도 이거 장난 아니네라고 볼 수 있게 맞습니다. 되면 힌트가 좀 있습니다. 네. 실제로 35조 이상의 그 이익치를 발표를 하게 되면 네. 이거 완전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반전 포인트에 그때 매수로의 변환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야기 종목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에코프로도 소급적인 측면에서 가격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그 이슈로 가고 있는 건 결국 이제 LNF였습니다. 네. 뭐 수지 얘기와 함께 강했는데요. 근데 LNF 모멘텀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가장 탄력적이죠. 그렇죠. 예. 여기서 2차 전지 태생적으로 2차 전지의 종목 간 움직임을 한번 과거 사례로 들여다보게 되면 LNF가 20년 이후의 주가 상황에 대한 흐름을 뭐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가장 빨리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23년도에 주가의 탄성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요. LNF는 21년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LNF는 10,000원이었는데 옛날에. 네, 먼저 올라갔습니다. 10,000원이었는데 뭐 30만 원 넘었었는데 그러면 30배 올랐었던 건데 그죠? 여기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 LNF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대전자재로나 하이드리리즘 이 종목들이 본 종목 전 단계에서 리허설 과정에서 주가가 강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NF도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네. 탄성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LNF가 왜 강한가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수주 관련 모멘텀이 있습니다. 예. SDI에서 수주를 했다. 이건 일반적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 그 습성적으로 2차전지 업종 내에서 먼저 선발대격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과거 흐름에서의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어디까지 움직일지에 대한 판단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되겠죠. LNF가 특이하게 강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앞서 잠깐 그 에코프로 말씀을 우리가 가격에 대한 편차를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대략 한 4, 5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한 4배 상승했죠. 다른 뭐 소재주들도 3.5배, 많게는 한 4배가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좀 약한 종목들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LNF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33만 원의 고점이었고요. 쭉 내려와서 에코프로와 비슷하게 4만 5천 원에 저점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15만 원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2차 종목의 가격 그 흐름에 대비해서
늦출발했거든요. 반등의 흐름이. 그래서 지금 탄성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요인입니다. 제가 좀 더 관심도를 갖고 판단하는 것은 과거의 주가 상황에서 LNF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차 종목들이 따라가는 형태의 시장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LNF만 딱 단정지어서 투자 관심 종목으로 이 종목에 대한 선택적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LNF가 먼저 움직이면 나머지 종목들이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형태의 2차전지의 전체적인 업종 간 특성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 이거는 시그널이다. 선발대구나. 라고 해서 다른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도 관심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요. LNF가 움직였으면 이제 갈 수 있는 거는 그럼 어떤 것들이에요? 네. 지금 시장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그나마 제일 움직임 자체가 네. 긍정적이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은 종목 중에서는 뭐 대우전자재료나 하이드로리튬인데 이건 너무 좀 작은 형태에서 이슈에 대해서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반응하는 형태가 있기 대우전자 때문에.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 거고 그죠? 네. 하이드로리튬이나 리튬포스 이런 거는 뭐 매우 이제 그렇죠. 이슈몰이 하는 거죠. 이슈몰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우전자하고는 이제 리튬 형제들하고는 조금 분리가 그렇죠. 되어 있고. 선택적으로 네. 판단하시면 될 것 예. 같고 다음 스케줄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이제 전고체와 양극재사의 이 주가 탄성도가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네.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전고체라고 하면 당연히 앞으로 미래 흐름에 대한 주도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나 이스페셜티 같은 네. 종목들은 최근 좀 눌려져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다음으로 양극재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은 현재 주가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이 그렇죠. 진행이 되어질 것 같다. 다만 여기서 고민이신 분들이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주가 좀 안 올라갔습니다. 좀 무디입니다. 흐름이 좀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그 서치를 좀 해보게 되면 23년도에 가장 흥행이 많이 되었던 종목은 에코프로이겠지만 여기에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죠. 2차전지 관련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대부분 2차전지에 물려 있다라고 하시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렇죠. 포홀. 네. 포홀에 물린 분들 많죠. 근데 포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 부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언급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포홀의 매출 구조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50%는 철강 쪽이고요. 45%는 자회사에서 나오는 매출입니다. 많은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5%가 2차전지 소재 쪽입니다. 5%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5%도 조금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홀을 2차전지 업종의 종목으로 판단해서 과거의 주가 탄력도를 보여준 형태를 가져왔지만 앞으로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철강업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동조화하는 현상들을 보여줄. 그때는 이제 비중은 지금은 작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차 2차 전지나 소재 쪽의 비중이 늘어날 걸로 봤던 거잖아요. 지금 5%고요. 여기에 이제 그 약간 고무적인 거는 45%가 자회사에서 발생되는 매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회사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 자원 개발을 포스코 인터내셔널 DX라든가 또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의 지분 구조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딱 5%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네. 45%에 포함이 일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철강이라고 해서 무디고 안 가고 정체되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없는 게 없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오히려 2차전지 업종에 투자되어진 종목보다는 그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종목에 대한 주가가 앞으로 올해 주가 상승 폭이 더 클 가능성이 크다, 그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얘기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왜 2차 전지로 못 가냐가 아니라 그 이후로 샀더라도 철강 쪽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네, 맞습니다. 네. 현대유철이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씩 네.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여주고요. 좀 무겁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이 경기 민감 섹터로의 주가 반응도를 보여주는 흐름으로의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2차전지가 움직여야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움직여야 된다는 관점보다는 경기 민감 섹터로의 주가 반응도가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차전지 다른 건 가는데 내 것만 못 가라는 내용으로 포스코홀딩스를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경기가 올해는 틀림없이 우리나라 2% 성장 예상치를 보여줄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해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경기 좋아지고 내년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회복과 관련된 그리고 글로벌리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이번에 4월에 또 교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경기 민감 섹터의 철강주가 대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을 보게 되면 저평가되어 있는 포스코홀딩스 가져가야 되고요. 네. 올해는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에 대한 주가 반응도가 나타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 좀 더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뭐냐? 홀딩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구조나 이런 쪽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걸 다른 점이 있고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가면서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가야 되는 흐름인데 왜 더디냐? 여기 사실 응급제도 있고 사실 네. 포스코 퓨처엠도 좋게 볼 때가 많았잖아요. 에코프로 그룹과 LNF가 움직인 여러 가지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로봇 산업에 대한 진출이라는 타이틀들을 이제 그 이슈화 시켜서 주가가 움직인 부분이 네. 크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사화되거나 이슈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DX가 로봇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얼마든지 추후에 주가의 반응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은 지체되어진 흐름이지만 2차전지 내에서는 항상 주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완급의 형태가 진행되겠지만 탄력을 주고 주가 움직일 때는 또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교체 매매 지금 시점에서 에코프로로 갈아타고 LNF로 갈아타기보다는 조금 가지고 계시는 측면으로 접근해보는 거 순번이 어떨까? 온다. 네, 맞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야기했는데요. 전반적인 2차 전지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전략 한 번만 더 압축해 주세요. 2차 전지 업종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도 높여가는 형태에서의 가격 진행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급등하는 패턴이 아니고요. 시간차를 두고 이런 완곡을 통해서 주가 흐름들이 올 하반기까지 특히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앞에 고점을 다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에 대해서 효율적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사고팔고를 진행하시되 나는 매매는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지긋하게 가지고 가신다면 틀림없이 올 하반기에는 좋은 성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렵고 힘들고 2차전지 업종이 좀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 접근하시고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좋은 성과, 좋은 결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는 뭐 지금 대세 상승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죠? 네. 그러나 이제 트레이딩 구간을 주고 있고 최근에는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신환경주가 주목을 받다 보니 태양광, 풍력, 원전, 2차 전지도 친환경 아니냐, 그죠? 이런 모멘텀이 좀 있었고요. 2차 전지 뭘부터 좀 얘기해야 될까요? 2차 전지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뭐 일부 그 매수가에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최근에 붐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또 물리신 분들도 더러더러 계십니다. 네. 2차 전지의 뭐 환경적 부분보다는 가격의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네네. 그 가격의 형성과 가격의 진행 방향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2차 전지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시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사실 게 말씀하신 그런 기준은 이제 에코프로가 역시나 또 앞에 깃발을 들었었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 2차 전지의 본업만 본다고 하면 사실은 셀 업체나 뭐 다른 양극재 업체들이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터인데 네. 에코프로가 결국 수급 이슈로 그죠? 코스닥에 이제 인덱스로 땡기면서 역시 에코프로야. 에코프로도 한다니까 자원 개발하고 뭐 그러면서 사실 에코프로가 얼마예요? 한 4만 원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오르는 스타트한 게 한 번 10만 원부터 해서 18만 원까지 올랐다 그죠? 네, 18, 19. 네. 네. 그게 이제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에코프로를 기준 삼아서 좀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일단 2차 전지 업종의 전체 종목에 대해서 최근 특이한 동향이 하나 있습니다. 네. 기관 내구 이사입니다. 한 열흘 정도 기간차를 두고 보게 되면 뭐 셀사, 소재사 다 공이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매도를 하고 있으나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은 유일하게 업종 간의 흐름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다 사고 있고요. 종목 간의 흐름은 각각의 편차가 있습니다. 강한 종목 있고 약간 덜 강한 종목들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에코프로이고 관심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이니까 에코프로의 가격 차를 판단해서 어떤 진행 방향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네.
좀 전에 10만 원 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5월 기준으로 해서 보면 4만 5천 원 출발입니다. 정확히 4만 원 언저리고요. 4만 원 출발해서 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6만 원에서 다시 4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9만 원, 4만 원에서 6만 원, 6만 원에서 9만 원 고점을 찍었고요. 9만 원에서 12만 원 고점 찍고요. 12만 원에서 18만 원, 19만 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나열한 4만 원, 6만 원, 9만 원, 12만 원, 19만 원 이 고점과 고점의 상승폭을 보게 되면 50% 내외입니다. 4만 원에서 6만 원, 6만 원에서 9만 원, 9만 원에서 12만 원, 12만 원, 19만 원 50% 내외거든요. 조정폭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9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12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빠졌어요. 19만 원에서 14만 원, 13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한 30% 되나요? 그럼? 그렇죠. 예. 일정 구간에서의 상승폭과 일정 구간에서의 조정폭을 계속 흔들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난해 5월부터 최근 10개월까지의 2차전지의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의 주가 움직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편차는 좀 다르겠으나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습성적으로 2차전지 업종하면 과거에 한번 탄력을 받으면 다이렉트로 한 달, 두 달 주가가 상승하면서 2배, 3배, 4배 올라가는 주가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는 그때와는 완전 다른 성격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도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은 이러한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 말은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끌고 가는 대장주는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패턴으로의 주가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움직임이 진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습성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강했는데 네. 지금은 왜 오르내림의 반복된 과정의 주가 상황을 보여줄까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이산지 종목에 대한 투자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영역, 앞으로의 영역, 그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 내용을 볼 때에도 에코프로가 지난 고점이 30만 원이었고요. 지금 14만 원인데 저는 시간의 차가 있겠으나 30만 원의 고점은 돌파한다고 보고 있어요. 하반기 내년 초 시간을 두고 판단했을 때 그러한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가격 차의 변화에 의한 흐름으로 돌파를 할 것이다. 그래서 흔히 쉽게 말해서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2차전지 업종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은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상향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시간차를 가지고 2차전지에 대한 상승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이게 가장 유효한 2차전지 업종의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은 나온 거죠. 이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 밴드에서 떨어질 때 샀다 오르면 팔아주기를 몇 차례 이제 반복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네. 아니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조금은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의 종목 움직임 간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순응해야 되는 종목 업종이라고 생각하죠. 앞서 2차 전지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만 그렇습니까? 기관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수에 입되는 거는 저 2차 전지 가운데 어떤 종목입니까? 셀사, 소재사 동일하고요. 외국인은 최근 열흘 동안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거의 연속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매도하고 최근 열흘 동안에 기관 외국인들이 공히 매수를 하고 있는 게 특징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으로 제가 해석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LG 솔루션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가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공히 같이 사는데 시장의 리밸런싱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내 증시에서의 반도체 수탑이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32%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30% 약간 윗단에서의 시총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20% 초중반이었죠. 삼성 하이닉스 비중이 워낙 커졌습니다. 대만의 TSMC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판단했을 때 시총에 대한 종목 간의 리밸런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앞서 두 종목 삼성 하이닉스가 30% 수준의 시총 비중이고 3위가 LG 솔루션이거든요. 이게 1.8%입니다. 현대차가 1.8%, 두산에너빌티가 1%. 그러니까 시총 3위부터 10위, 20위까지의 시총 비중은 1% 수준이나 1%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면 투탑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3위부터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가거나
투탑은 씌워줄 때 이 형태로의 시장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투탑이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아서 더 이상 내려갈 여지에서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3위부터 나머지 하단부에 있는 시총 종목들이 올라오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되어지면서 지수는 플랫하게 움직이면서 그 종목 간의 리밸런싱이 되어지는 과정에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도 당연하게 재조정 과정에서의 투탑과 나머지 종목에 대한 매매차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위에 올라 있는 LG에너솔루션에 대한 관심도로 매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